몇 해 전 나는 뇌 영상 촬영의 일종인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벨트로 고정된 채 흰색 둥근 관처럼 생긴 오목한 원통에서 혀처럼 밖으로 쑥 미끄러져 나온 실험대 위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게끔 나의 팔다리와 머리를 벨트로 묶었고 턱을 고정시키기 위해 입속에 마우스피스까지 집어넣었다. 나로서는 테이블 위에 묶이는 등의 모든 검사 준비가 그저 재미있기만 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현재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게 매우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의 느낌조차 매우 기분 좋았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마치 자신이 기계 속으로 삼켜진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기계 안으로 들어가자 급속도로 더워졌다. 나는 두 팔이 묶인 채 누워 있어서 얼굴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땀줄기를 닦을 수가 없었다. 가려워도 긁는 일은 아예 불가능했다. 긁을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때 몸이 얼마나 가려운가는 놀라울 정도이다. 기계 회전하는 소리가 사이렌처럼 컸다. 그런 상태로 자기 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1시간 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누구나 선뜻 해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자원한 것이었다. 나를 포함해 15명의 불교 수행자들이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 대학의 와이즈먼 뇌신경연구소가 주관한 신경과학 연구의 피실험자가 되어 이 불편한 경험을 했다. 이 연구는 장기간의 명상 수행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장기간에 걸친 수행이란 보통 1만 시간에서 5만 시간 정도 명상 수행이 축적된 경우를 말한다. 젊은 지원자들은 대략 15년 정도, 나이 든 수행자들은 40년 이상 수행을 계속해온 경우이다. 내가 이해한 대로라면 이 영상 촬영은 일반적인 자기 공명 영상, 흔히 말하는 MRI와는 조금 다르다. 자기 공명 영상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자석에서 나오는 강한 자장과 고주파를 이용해 신체의 내부 장기나 인체 구조의 미세한 정지 영상을 촬영하는 데 쓰인다. 반면에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인 fMRI는 자석과 고주파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같지만 뇌의 활동과 기능 변화를 동영상으로 시시각각 보여준다. 일반 MRI와 fMRI의 차이는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와 비슷하다.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신경과학자들은 피실험자가 소리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일종의 정신적 활동을 할 때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계속 추적할 수 있다. 일단 뇌 스캐너에서 오는 신호가 컴퓨터로 처리되면 최종 결과는 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처럼 된다. 우리 피실험자들은 일정 시간 명상 수행을 하고 난 뒤 평상시의 중립 상태에서 마음을 휴식하는 일을 번갈아 했다. 예컨대 3분 동안의 명상과 3분 동안의 휴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단, 명상 중에는 누가 들어도 매우 불쾌하게 여길 소리들, 이를테면 여성의 비명이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다. 실험 목표 중 하나는 귀에 거슬리는 이런 소리들이 숙련된 명상 수행자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는 일이었다. 그 소리들이 집중된 주의력을 방해할 것인가?
짜증이나 분노와 연관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될 것인가? 어쩌면 전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연구팀은 수행자들에게 그 괴로운 소리들을 들려주었을 때 모성애나 연민 같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연관 있는 뇌의 영역의 활동이 실제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쾌감이 오히려 깊은 고요와 투명함과 자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발견은 불교 명상 수행이 가져다주는 주된 이점 중 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포착한 것이다. 그 이점이란 고통스런 상황과 그것에 흔히 뒤따르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인간 마음이 가진 힘과 잠재 가능성을 여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능력과 그것이 허용하는 내적 자유를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날마다 등장하는 안팎의 도전들에 단순히 대처하느라 자기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매일의 사건들에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를 잠시 멈추고 혹시 다른 선택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거리 두고 바라보기라고 한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방식이고 삶이란 원래 이런 거야. 이걸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주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절망이라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강바닥의 진흙층처럼 가라앉아 있다. 마음 밑바닥에 깔린 이 절망감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네팔은 물질적인 안락함과는 극히 거리가 멀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으며 난방시설이나 에어컨도 없고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매일 누군가가 산 아래 멀리 있는 강까지 걸어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는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산을 올라와야만 했다. 그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물탱크에 물을 비운 다음 또다시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터벅터벅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단지 하루에 필요한 적당량의 물을 길어오기 위해 10번이나 그 길을 왕복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먹일 충분한 음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긴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절망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생존을 위해 날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998년 서구 세계에서 처음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이 현대 문명의 온갖 편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훨씬 큰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순진하게 추측했다. 하지만 형태와 원인은 비록 다를지라도 네팔에서 본 것만큼 많은 고통이 그곳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 현상에 깊은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초청한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은 모든 게 훌륭합니다. 당신들은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불행이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동양 사람들보다 더 솔직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질문한 사람들이 배려를 해준 것인지는 뭐라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기대 이상의 대답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금방 알게 되었다. 교통체증, 사람들이 넘쳐나는 복잡한 거리, 빠듯한 업무 일정, 밀려드는 각종 청구서, 은행과 우체국과 공항과 식료품 가게의 긴 줄들이 긴장과 짜증, 불안과 분노의 공통된 원인이라는 것을. 집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감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잦은 원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온갖 활동들로 채워져 있어서 마침내 고단한 하루가 마무리될 쯤엔 잠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소원하게 된다. 그럭저럭 하루를 마무리한 뒤 다리를 올려놓고 좀 쉬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리거나 이웃집 개가 짖기 시작하면서 모처럼 자리 잡은 편안함이 깨어져 버리고 만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사람들이 물질이나 외적인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자비, 인내, 너그러움, 평정 같은 내적인 부를 키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람들이 이혼이나 심각한 질병, 만성이 된 신체적 고통이나 감정적 고통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특히 취약함을 드러낸다. 명상과 불교 철학에 대해 강연하며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삶이 안겨주는 도전들을 다루는데 거의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만나왔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가난의 두려움, 집을 잃을 두려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신을 소진시킨다. 어떤 이들은 마약이나 술 등의 각종 중독과 싸워야 하고 심각한 정신장애나 행동장애로 고통받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만 하는 부담감에 몸부림친다. 놀랄 만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기 혐오로 인해 불구자가 되어 있으며 심한 열등감으로 고뇌한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은 몸과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감정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처할 길을 찾기 위해 이미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다. 그들이 불교에 끌리는 이유는 불교가 고통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신한 방법을 제시해준다고 어디선가 읽거나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500년 전 부다가 펼친 가르침과 수행들은 우리의 나날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제거하거나 문제들을 정복하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종종 충격을 받는다. 정반대로 붓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을 단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메시지가 절망적으로 느껴질 사람들의 기분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역시 불안과 두려움으로 깊이 얼룩져 있어서 그 무렵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달아나는 일뿐이었다. 나는 극도로 예민한 아이라서 늘 감정에 좌우되었다. 외부 상황에 따라 기분이 극적으로 오락가락했다. 누군가 내게 미소를 짓거나 좋은 말을 해주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문제. 이를테면 시험에 낙방하거나 누군가에게 꾸중을 들으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나 신경이 곤두섰다. 나 자신이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목이 막혀오고 현기증이 났다. 유쾌한 상황보다 불유쾌한 상황이 훨씬 더 많았으며 어린 시절을 통틀어 내가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위안은 집 주변 산으로 달아나 그곳에 많은 동굴들 중 한 곳에 혼자 앉아있는 일이었다. 그 동굴들은 수세대에 걸쳐 불교 수행자들이 오랜 기간 명상하며 앉아있었던 매우 특별한 장소였다. 그들의 존재가, 그리고 그들이 성취한 마음의 고요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훌륭한 명상 지도교사인 나의 아버지 쿨쿠 우르겐 림포체가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할 때 취하는 자세를 본떠 동굴 안에서 혼자 명상하는 흉내를 내곤 했다. 아직 정식으로 명상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저 거기 앉아서 그 옛 스승들의 현존을 느끼고 있노라면 고요함의 느낌이 서서히 밀려오곤 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물론 동굴에서 내려오면 어디 갔었느냐며 할머니가 몹시 꾸짖었고 그러면 내가 막 느꼈던 고요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아버지 밑에서 정식으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한 10살 무렵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명상을 가르치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고백하기 어려운 사실이긴 한데 나는 명상이라는 생각과 그것이 약속하는 희망적인 결과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정작 명상 수행 그 자체는 무척 싫어했다. 몸이 근질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왔다.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잡념들이 떠들어대 도무지 집중이 불가능했다. 이 순간 만일 지진이나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불길한 의문들로 주위가 흐트러지곤 했다. 나는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특히 겁나했다. 폭풍은 매우 극적으로 몰아쳤으며 천둥과 번개가 가득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겉으로는 매우 진지한 수행자처럼 보였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전혀 명상을 한 적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 역시 최고의 스승님이었지만 훌륭한 명상교사는 대개 제자들에게 명상의 구체적인 경험을 묻는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의 영적 진전을 가늠하는 방법 중 하나다. 얼만큼 나아졌는가를 읽어내는 노련한 눈을 가진 스승 앞에서는 진실을 숨기기가 무척 어렵다. 그 스승이 자신의 아버지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설령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킬 게 뻔히 보인다 해도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 경험 많은 스승들은 대개 그 자신이 수행의 여러 힘든 단계들을 대부분 통과한 경험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명상을 하려고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을 때 완벽하게 마음의 안정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런 드문 사람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스승에게서 배웠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에 대해 과거의 스승들이 써놓은 경전들에서 배움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수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온 스승은 수행 중에 일어나는 온갖 불평과 좌절감과 오해들을 익히 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스승은 그동안 쌓아온 깊이 있는 알을 통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을 알고 있고 또 그 치료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법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는 마음속이 너무도 산만해 눈에 보이는 사물에 집중하는 것 같은 간단한 명상법조차 따르기 힘들다고 고백했는데 나의 이 고백에 아버지가 보여준 친절한 방식에 평생 감사드린다. 먼저 나의 아버지는 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은 특히 초보자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처음 명상 수행을 시작할 때는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사념들이 갑자기 출몰하여 그것은 마치 세찬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들과 같다. 그 나뭇가지들이란 바로 신체적인 느낌, 감정, 기억, 계획. 심지어 난 명상을 잘 못해 같은 사념들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휩쓸리고 나는 왜 명상을 잘할 수 없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 방에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설명했다. 어느 순간에라도 내 마음속을 통과하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명상의 초점으로 삼아야 하는 바로 그 대상들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내 주의력이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말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행위가 세찬 강물을 서서히 느리게 하고 나아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순수 자각 사이에서 작은 공간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명상이 깊어질수록 그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차츰 내 안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습관을 중단하게 되고 그 순수 자각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가르침들로 인해 내 삶이 그 즉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들 속에서 큰 위안을 발견했다. 산만한 마음으로부터 달아날 필요가 없었으며 산만한 생각들이 나를 데리고 달아나게 둘 필요도 없었다. 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각작용이든 나의 마음과 친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